지원입니다.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오늘이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산은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것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정에 임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정의 핵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갑니다. 대통령 눈치보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의료계와 또 과거의 정부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6일 연합뉴스에 난 거를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별세를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됐어요. 뺑뺑이. 누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는 없죠. 그런데 국민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서부터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 갑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 환자실 이런 데는 다 의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응급실이 맞습니다. 불만 켜놓고 문 열어놓으면 응급실입니까? 이건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에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원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 총리는 걱정 안 하세요? 물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 정도면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이 국민 연장 지르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동아일보 23년 3월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 찾아 표류 75분간 병원 26곳 전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여야 말씀하셨으니까 천광암 칼럼 보셨어요? 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의 걱정과 충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제가 잘 합니다. 군의관 파견하면 다 해결됩니까? 군의관 받지도 않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벌한다? 이제 아니다? 이게 응급실 대책입니까? 처벌은 잘못 전달이 됐다고 이미 설명을 했고요. 지금 군의관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 가장 좋은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셨던 2000년 의학 분업 시 우리 정부가 했었던 그러한 좋은 그러한 지금 전례를 저희가 밟고 잘 해결하도록 우리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총리, 우리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네,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의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분함 하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 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쓰면은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 잠깐.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총리 일했던 들어가세요. 법무장관 나오세요. 전직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당은 좀 들어야 돼. 야당 되면 소리 지르세요. 뉴스토마토 보도 보셨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가 오선 의원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에 있지 말고 김해로 가라.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많은 공약을 해준다.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뉴스는 봤습니다. 봤죠? 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스는 봤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구체적인 이것은요. 팩트를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가 예. 중대한 선거 개입을 한 것이고 국정 개입을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제기 의혹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이것은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역사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만 보냈겠느냐, 그리고 이 문자를 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2분이나 있고 5분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만약 예.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검찰에서는 당장 인지수사했을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보도 보셨어요? 예. 1년 8개월 눈치 보던 감사원 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경호처, 감사원 등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죠.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감사 결과가 또다시 나오면 거기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총리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예. 한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가짜 생각합니다. 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본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이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는 들어옵니다.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 우리 데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가 하면은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은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왜 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야.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워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그때는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않고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취임해가지고 10일 날 취임해가지고 5월 11일 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잠깐 쉬세요 또. 네.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득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라 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정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 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들을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옥불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안 잡히면 가족, 친족,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 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적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관 등 군내 정보 개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최혜병의 어머니는 일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 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주어 고맙네. 살아남아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주게. 지난달 말 전남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은 문화, 디지털, 노동, 환경, 건강, 교육 등 8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제곱미터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제곱미터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 등 주택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 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2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해 취업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화는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돌봄 강화법, 가족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 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개학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 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된 국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트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 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재 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어요. 주가 조작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주가 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가 조작한 근거를 한 번 더 댈게요. 이거는 법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엄마가 주식을 약 2억 원어치를 팔아요.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딱 32초 만에 최은순, 김건희 엄마가 팔은 주가를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사요. 여러분, 엄마가 팔고 그리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이거 다 이야기해도 국민의힘은 못 알아듣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생생간 녹취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엄마의 둘의 통정매매 과정에서 나온 녹취예요. 최은순 씨가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여러분, 이거 주가 조작이죠? 이거 주가 조작이죠?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종합의견서에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는 23억을 벌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정매매하고 내 거 다 팔아, 싹 다 팔아, 지금 팔아, 그리고 돈을 왕창 얻었어요. 9억인가 벌었어요. 엄마는 9억 벌고 딸은 23억 벌었어요. 이거 주가 조작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하기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 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검사 오래 하셨을 텐데 그런 수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가 문제되는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보안,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때에 그 수사 방법과 절차는 그 수사 준칙과 형사 공보에 관한 규정 등을 따라서 원칙대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 그러긴 해도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했다, 자존심 상하죠? 검사가 가서 조사하고 수사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은 원격 장치로 폭발할 수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 그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 부분이 경호 문제라면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께서 이건 아닙니다,
조사하라 그러고 조사를 받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법무부 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경호 문제라면 그 경호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개인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아마 역사에 남는 날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검사들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법무부 장관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예요. 주가 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이번엔 총선 개입까지. 총선에 개입하면서 김영선 의원에게 다른 곳으로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수사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저희들이 굳이 나서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나온 사안인데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요. 탄핵검사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봐 주세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 통화합니다.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하고 피의자가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저런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또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오빠 통화 부탁해. 그랬더니 미안, 통화 가능? 저러고 둘이 또 공유 숙박시설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검사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려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듣고 우리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사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속에 오빠라는 호칭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내지는 감찰에 착수할 만한 비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시호만 오빠했어요? 김영철은 오케이 안 했어요? 상대가 보낸 문자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뭐 사적인 관계가 어떻다 뭐 어쩌다 하는 표현을 인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길 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부인은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수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은 무능하고, 이런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 국민의 행복